북한이 전차를 몰고 기습 남침했던 그날, 우리에게 대응할 무기가 없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정도로 밀렸거든요. 무기, 장비 전혀 그렇게 아예 없었어요. 참혹했던 전쟁이 남긴 깨달음. 우리 땅은 우리 무기로 지켜야 한다. 자주 국방의 염원, K방산 신화를 이룬 걸까? 국산 명품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로 수출하는 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미도로켓 B궁이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시험 최종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방산이 글로벌 방산의 표준이 거의 됐다. 어마어마한 거죠. 반세기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과연 우리 방위 산업은 어떤 태동기를 거쳐왔을까? K방산의 맥을 찾아간 도시 부산. 이곳에서 만난 강흥림 씨는 80대 노년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방위 산업의 역사에는 지금과는 다른 그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보급훈장 3일자인데 1972년도에 미국에서 M16 만드는 제조 기술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M16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탄창 크립이라고 하는 그 크립을 독자 개발한 공로와 무기 생산 한 공로로 인해서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산 M16 소총을 만들었던 사람. 강흥림 씨는 우리 군의 총기 개발사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이른바 도미 기사.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왔던 그와 동료들을 이렇게 불렀다. 실습하는 장소에서 이제 찍은 건데, 이 사람이 이자 세단맨이고 현장에서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고, 이건 이제 스프링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제 처음에 27명이 갔는데 각자 맡은 파트가 있는데 한 품목이라도 안 나오면은 이 M16을 조립을 못 하거든요. 전선의 군인, 같은 심정이었을까? 임무가 막중했다. 당시 첨단을 자랑하던 미군의 M16 소총. 우리 군은 이 소총을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 접했는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주월 한국군에 지급된 M16은 월남 전선에서 무적의 영명을 자랑하는 한국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더욱 증가시켜 계속되는 실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대 최고의 서방 세계 소총이라 불렸던 명성대로 성능은 뛰어났다. 화력이 강했고 진동은 적었으며 명중률은 높았다. 휴대성도 좋았다. 총몸 자체도 알루미늄 총몸이고 대부분 플라스틱 외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다. 이 부분에서 가장 놀랐고, M16은 기본적으로 반자동, 자동 다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거죠. 저희가 베트남 파병 초기까지 사용했던 총이 M1 게런드. 이 총이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6.25 전쟁까지 사용이 된 총입니다. 5kg 가까이 됐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소총이었고, 그 당시에 다 자동화기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반자동 소총을 사용하자니 이제 화력 부분도 문제가 됐던 거죠. 58년에 이제 북한은 소련제 AK-47 면허 생산에 성공을 해서 580 소총을 제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M16A1 소총을 만드는 경험을 흡수를 하면은 우리도 이제 좀 현대화된 소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허권을 갖고 있던 미국의 제조사와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기술 및 면허 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총 생산 준비에 들어갔고 도미 기사도 선발했다. 일 년 동안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이들이 들어간 곳은 국산 총기의 산실이라 불리는 부산에 있던 조병창. 여기가 옛날에 조병창 본관 앞인데요. 저게 이제 정밀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기를 만드는데 정밀하게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강흥림 씨가 오늘 이곳을 방문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소총 기술이 지난번에 주셨던 기증품들을 이렇게 다 전시를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이거 내가 기증한 거네요. 네네. 그는 꾸준히 도미기사 시절 자료를 기증해 오고 있다. 요거는 도미기사 모집하는 이제 신문 광고인데 그 이제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한 거죠. 당대 주요 일간지에 놨던 도미기사 응시 조건을 보면 M16 소총 제작 사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고스펙. 경쟁률도 무려 60대 1을 넘을 정도로 치열했다. 합격해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급제했다 그랬습니다. 과거급제. 어렵게 들어갔지만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더욱 녹록지 않았다. 수업 방식은 도제식. 기반이 전혀 없는 국내 사정을 생각할 때 말 한마디도 놓칠 수 없었다. 어떤 이제 원자재를 사용을 해서 치수를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의 실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한 개씩은 만드는 거는 만들어요. 근데 2개, 3개만 만들어도 치수가 다 달라요. 이걸 미국에서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워갖고 오면은 한국에 와서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면은 그럼 내가 책임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로 이제 힘을 다해서 배워갖고 와서 지금 만든 거죠. 우리 기사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M16 소총에 들어가는 부품은 126개. 도미기사들은 수개에서 10수개까지 각자 맡은 부품의 제조, 관리, 공정 등 전반을 책임졌다. 강흥림 씨가 맡았던 부품 중 하나는 스프링. 자동화하려면은 이게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완충했다가 이게 놓는 거는 외부 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 치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컸다 적었다 하면 제대로 이제 옆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를 제대로 안 하죠. 이거는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은 내가 죽으니까 이 총기 부품의 이 스프링은 정말 중요하다. 스프링만큼이나 중요했던 부품 중 하나는 총열이었다. 그 중에서도 총열의 강선을 내는 일은 여전히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다. 강선이란 총열 내부에 파진 나선형 홈을 말한다. 선배님, 이 장비 기억나십니까? 이거 참 옛날 그 장비 맞네요. 그 총열 강선 내는 브로치 장비. 여기가 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 당기면 여기서 깎여 나가죠. 여기서 끼워가지고 이게 잡아 당기면 이게 강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첫 국산 소총 제작의 역사가 흐르는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힘이 흐른다. 그 시절 그때의 기술력은 깊은 뿌리를 내렸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총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장비들이기 때문에 정밀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계기였죠. 조병창이 건설되고 M16A1 소총 생산이 시작됐다. 먼저 부품을 만드는 장비가 들어오고 기술을 가르치고 공정을 세웠다.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본 생태계가 완성됐다는 것. 우리 방위 산업의 도약을 의미했다. M16 공장이 우리나라 정밀 기계공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들여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가공하는 기계도 그다음에 측정하는 기계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설비를 또 만들기도 하고 도입하기도 하고 규격대로 만들어졌냐 검사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군 전력도 강해졌다. 우리 군은 M16A1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사용했다. 드디어 기본 병기의 현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전쟁 기념관에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생산했던 소총을 기념해 보관하고 있다. 1회로 60만 정을 생산을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브라운 박스에 써져 있는데 대한민국 정규군만 이렇게 M16A1을 편성을 한다는 걸로 돼서
정규군은 이렇게 M16A1을 편성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예비군이었습니다. 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침투했다. 공비는 전원 석탕됐고 일당 가운데 김신조만이 유일하게 생포됐다.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그다음에 구수해 있는 위안 간부들을 총살하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대남 공작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빈번했는데 이는 예비군 창설의 배경이 된다. 비정규전 전력이었다. 전방에 우리 상비군이 있는데 후방에 간첩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전방에서 군대 뺄 수는 없으니까 그 예비군 동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작전하기 위해서 200만인가 300만 예비군 창설을 시작합니다. 안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면 밖에서는 미국이 우리 안보 지형을 흔들었다. 그 중심축은 베트남전 철수를 약속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것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지상전이 늪에 빠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고전을 면치 못하자 미국 안에서 반전운동이 일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거세게 퍼져갔다. I know that some believe that I should have ended the war immediately after the inauguration by simply ordering our forces home from Vietnam. 닉슨 대통령은 당선 2년 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논문을 썼는데 이는 미군 철수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 한다는 닉슨 독트린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그동안 원조해주고 있던 모든 나라는 자기들의 안보를 자기들이 지켜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희생시킬 수 없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을 전부 철수를 해서 가겠다는데 거기에 한국군도 이제 당연히 끼어져. 결국 주한 미 7사단이 철수했다. 6.25 전쟁을 함께한 상징적인 부대였다. 북한이 호시탐탐 재침략 기회를 노리는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휘몰아쳤고 이때부터 자주국방의 신념도 굳건해졌다. 북한은 계속 하여튼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위해를 가하지 미군은 또 철수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해방될 때도 사실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전력 생산시설은 북쪽에 다 있었거든. 거의 다. 방위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국력이랄까 경제력 이런 것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북한은 기세가 커지고 있었다.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었는데 1962년부터 국방자위 정책이라는 실질적인 정책까지 마련했다.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가 바로 그것. 우리의 모든 국력을 동원하고 이것을 조직화해서 국가 보위를 위한 총력 안보 체제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져나가야 되겠다. 이렇듯 엄중한 위기 속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됐다. 대외적으로 보안을 위해 설립 당시엔 극비였다. 처음 본소는 홍릉에 있었기 때문에 홍릉 기계창이다. 창설 때보다 아주 극비 기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라는 얘기도 신분을 일체 밝힐 수도 없었고 신분증도 AD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그로부터 1년 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비밀리에 전달됐다. 1.1 사태 이후에 향토 예비군을 만들었잖아요. 20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는 있는데 소총도 없는 그런 이제 정말로 몸만 있는 그런 향토 예비군이 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야포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 사단으로 무장시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라. 시한은 불과 40일. 그야말로 긴급 지시였다. 청천벽력이었죠.
꿈에도 생각이 안 가. 작전 명령 없이 그냥 그런 그 지시가 내리니까 다들 놀래다가 정말로 망연자실했죠. 그래서 이름도 번개사업이다. 번개불같이 빠른 그냥 긴급이라니까 번개. 그래가지고 번개사업으로 이름을 붙이고. 1차 번개 사업의 목적은 기본 병기의 국산 시제품 개발이었다. 품목도 다양했다. M2 카빈, M1 게런드 개량형 등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60mm, 81mm 박격포와 로켓포, 여기에 수류탄과 크레모와 대전차 지뢰 등이 있었다. 70년에 그 우리나라 그 산업 수준은 간의 수공업 막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만들고요, 그 오토바이 일본에서 부품들에다가 조립하고, 그러니까 방위 산업은 전무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총알 하나 만들지 못하던 시절, 모방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면조차 구할 수 없었다. 연구원들은 견본 무기를 구해 분해해서 그리는 역설계 방식을 택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미군의 무기들을 일일이 이렇게 캘리퍼스 그걸로 재고 이제 도면을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없는 재료 이제 뭐 청계천에서 구하기도 하고 무슨 모양 만드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해서 만들었죠. 재료는 더더욱 구하기 힘들었다. 특수강 공장이 없어 청계천 고물상을 뒤졌다. 거기서 정말로 웬만한 기관총도 만들 정도로 5만 가지 그 미군에서 나온 부품도 많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많이 공작을 하고 그랬죠. 했는데 부속품을 만들고 조립할 준비를 마쳤지만 기쁨은 짧았다. 이게 조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덜렁덜렁 해가지고. 길이를 재는 치공구부터 문제였다. 제대로 된 공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막상 구해서 제작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각각 달랐다. 업체마다 가공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직 표준화, 규격화에 관한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그 당시에는 규격화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4mm, 뭐 5mm 이런 식으로 치수를 맞춰서 깎는다고 해도 공차라는 게 이제 가공 기술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부속들을 조립을 이렇게 하니까 서로 안 맞거나 아니면 헐렁해서 빠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맨주먹으로 일구었던 도전과 불굴의 시간. 30일 뒤 청와대 접견실에는 지시했던 무기들이 전시됐다. 우리 손으로 만든 첫 무기였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 강조를 몇 번이 것이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가 시험하는 거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정말 군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걸로 했는데 그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했더니 사격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하라 이거예요. 애시당초 형체만 만들자였던 목표가 변경된 것이다.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하기에 이른다. 시험 발사 결과 총기류를 빼고는 100% 가동률을 보였다. 소총은 10정 중 1정, 기관총은 3정만 가동이 됐다. 두 발 쏘니까 총열이 빠개지고 좀 총열이 찢어졌어요. 그래야 기관총도 한 몇 번 나가가지고는 바로 그것도 고착이 되고, 왜냐하면 여기 특수강인데 크롬모리브등강이 그 소재가 필요한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철 수도 없는데 뭘 만들어요? 더구나 새도 못 만드는데 특수강은 어떻게 만들어요? 전쟁 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M2 카빈 소총 1호 시제품. 연구원들의 맨주먹 정신과 집념으로 탄생한 이 총 곳곳에는 자주 국방을 향한 염원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녹아들어 있다. 역설계,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본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총 자체는 금속이고 이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신율이나 아니면 그 피로 강도, 그다음에 뭐 균열 강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든 뭐 최대한 강한 재료 써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만드는 건 성공했는데 막상 쏘면은 성능이 절반도 안 나오거나 심지어는 총 같은 경우는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백제에서 출발한 1차 번개 사업이 성과를 이룬 후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하는 기계도 들어오게 되는데 병기 국산화의 첫걸음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통신 장비와 개인 장구도 개발하면서 2차, 3차 번개 사업은 순조롭게 막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한다. 교훈이 말이죠. 소재 산업이 있어야겠다. 기계공업이라든가 정밀화학이라든가 전자공업 없이는 안 되겠다. 이게 중화학공업 기반 없는 방위산업은 있을 수가 없다. 무기 개발을 위해 시급했던 것은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것. 이 계획을 펼치게 될 첫 도시는 포항이었다.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뜨거운 불꽃, 그리고 붉은 쇳물. 제철소는 방위산업과 궤를 같이 한다. 궤적을 그리는 주인공은 철, 무기의 기본 원자재다. 철강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이를 굳히면 철이 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쇳물은 하루 4만 톤. 고루에서 안정적으로 쇳물을 계획된 만큼 배출해 주어야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 쇳물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제강 공정에서 산림, 탈황, 살규 과정을 거쳐 용도에 맞는 형태로 제품을 가공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소재인 철은 금속의 왕으로 군림하며 산업 발전을 견인해왔다. 그래서 철을 산업의 쌀이라고 부른다.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는 인류 역사에서 철의 생산력은 부국의 척도였다. 자주 국방의 기반은 철강 생산에 있었다. 대한민국에 고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철강 제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됐지만 철강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의 산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방위 산업의 크기도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부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쳤다.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만드는 300산업을 거쳐 비료, 의류, 가발 수출 같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화공업의 육성이 필요했다. 북한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수준도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철강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언제까지 수입할 수 없는 노릇, 이른바 철강 자립이 필요했다. 때마침 방위산업과 경제를 함께 살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 평시에는 산업 제품을, 전시에는 무기 부품을 만들자는 제안.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었다. 민수와 방위산업을 병행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간 거지.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 기술, 그게 결국은 뭐 이 전차라든지 장갑차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자동차 수요야 계속 있는 거지만 전차라는 거 그때 계획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유유 시간이 없이 계속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그 업체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바야흐로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73년 6월 포항에서 변혁이 일어났다. 제철소가 세워지고 드디어 첫 쇳물을 뿜어냈다. 무게의 원자재를 생산하면서 이른바 방위산업 철기 시대가 열렸다. 원자재를 만드는 그 포철뿐이 아니고 조선소, 그다음에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각종 엔진이나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주물 공장, 기계 가공 공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는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공업 기반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구미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오늘 이때까지 실습했는 거 있죠. 드릴 작업 했죠. 그 다음에 내경 작업, 자격증도 따야 되잖아.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안전수칙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실습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기계, 전자 분야 등의 전문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다. 오늘 수업은 선반 가공. 정밀하게 깎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직접 가공기계를 조작하는 수업이 진행 중이다. 정밀 가공, 선반 기능사 2급 수준. 일반 공차가 있고 정밀 공차가 있는데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mm, 정밀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거는 한 최대한 맞춘다면은 100분의 한 2, 3mm, 100분의 1mm까지도 맞출 수는 있어요. 정밀도는 1972년 설립 당시 이 학교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기치였다. 중화공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후 정부는 기능공 양성 정책을 세웠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이 뒷받침돼야 공업 정책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공업 고등학교의 교훈이 정성, 정밀, 정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밀 공작기계를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가공사, 정밀 측정사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됐고, 엘리트 기능공을 키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범 공업고등학교와 특성화 공고가 생겨났다. 전국 기능대회가 열렸고 국제기능올림픽 출전을 장려하기도 했다. 정밀 기술은 국가를 일으키는 능력이었다. 연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5mm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실습을 하고 그 자격을 획득하면 10만 원의 수당까지 나왔어요. 정말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분야의 어떤 기술 습득이 자주국방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정부의 지원도 아낌없었다.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가 하면 당대 최고의 기술 교육을 받게 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관해 중장비 무기를 보수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 한편 전역 후에는 방위산업 현장으로 나가 정밀기계 공업 분야의 주춧돌이 되었다. 또 중요한 게 전체적인 인프라,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지 뭐 항만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이 되면서 진행이 됐던 거지. 첫 쇳물이 쏟아진 지 50여 년. K방산의 발전은 자력으로 철강을 생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방탄강은 숨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탄강은 말 그대로 총알을 막는 강으로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경도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국방부와 5년 동안 19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국책과제를 이용해서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열처리 공정이 가장 중요한 방탄강은 쇳물이 뽑아져 나온 이후 16개가 넘는 공정을 거칠 만큼 제작 과정이 까다롭다. 니켈, 크롬, 몰리브데늄 같은 원소를 첨가해 표면이 매우 단단한 게 특징인데 일반재보다 3배 이상 높은 경도와 인장 강도를 가졌다. 완성된 방탄강은 검증 과정 또한 까다롭다. 여러 검증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불이 낼 경도 측정이다. 불이 낼 경도는 3,000kg의 하중으로 제품의 표면을 누른 뒤 생기는 자국의 크기를 계산해 단단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보시면 300, 300, 300으로 굉장히 균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인장 강도로 환산해 보면 이 철판 하나로 약 한 100톤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얘가 굉장히 값이 낮게 나오면 총알이 관통이 돼버리고, 하지만 얘가 또 너무 높으면 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객이 원하는 강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관문은 충격 시험. 직접 총을 쏴 상태를 살핀다. 충격을 견디는 힘, 즉 인성을 확인하는 것. 방탄강은 100톤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방탄강은 대표적으로 K9 자주포의 장갑재로 쓰이는데 한 문당 약 20톤이 들어간다. K9 자주포가 우수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데에는
국산화한 방탄강 역할이 크다. 우리 기술력으로 무장한 K9 자주포는 지금 세계 무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극비라고 써 있었어요. 빨간 것이. 박 대통령 친필로 쓰셨어요. 은밀한 지시가 내려왔다. 사거리 200km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 ADD는 이거의 연구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개발을 하고 공군이 운영할 테니까 그건 공군에서 그 운영 계획을 세우라고.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미 1969년에 소련에서 도입한 프로그 무유도 로켓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사거리가 70km였으니 휴전선까지 와서 쏠 경우 소홀히 위험했다. 우리 군에도 미국의 어네스트 존 로켓이 있었지만 사거리가 문제였다. 50km의 짧은 사거리로는 평양을 타격할 수 없었다. 북한 할 때 위협에 맨날 당하고 있지 말고 너도 우리를 때리면은 너도 저기 그 보복 당할 수가 있어 하는 것에 가장 쉬운 게 뭔가 했을 때 그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죠. 200km 정도. 그 200km가 어느 정도냐면은 휴전선의 직선거리만 평양까지예요. 비밀 지시는 항공공업 육성 계획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조차 난감했다. 미사일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첨단 과학이 필요한 무기였다. 당시 탄도미사일 기술력은 6개의 선진국만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 개발한 펄싱이라는 게 있어요. 600마일 가는. 펄싱 그 유도탄, 지대지 유도탄이 있는데 그 최고의 연구시설, 시험시설 다 갖추고 있다고요. 거기서도 개발해서 배치하기 1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맹탕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카피해도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지대지 미사일을 새로 개발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당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를 지대지 미사일로 개량하는 방법이었다. 이 나이키 허큘리스를 만드는 맥도날드 거라사에서 그 200km까지 가는 미사일로 나이키 허큘리스를 개량해 줄 테니까 가격은 한 2천만 불 주라. 이렇게 이제 오퍼가 왔어요. 그게 서로 또 나중에 내고를 해가지고 160만 불에 6개월짜리 체계 개념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 대신에 우리 연구원들도 가서 너희들 하는 한테서 한 수 좀 배우자. 뜻밖의 기회가 왔다. 불황이 허덕이던 미사일 개발사가 공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 예비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 연구원들은 미국에서 그동안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된다. 아, 이게 나이키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여기서 200km를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그 설계를 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됐죠. 이렇게 해서 나이키 허큘리스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을 NHK라고 했어요. 나이키 허큘리스 코리아라고. 그다음에 우리말 이름으로는 백곰이라는 닉네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이키 허큘리스 코리아를 만들면서 이제 뭐 하드웨어도 만들어보고 소프트웨어도 시뮬레이션하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배워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의 연속이었었어요. 미사일 개발사를 따라 만나러 간 이는 농사를 지으며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박준복 씨다. 이제 옥수수가 열리기 시작했네. 위에 나달나달하는 게 쑥꽃, 꽃가루가 떨어지는 데고. 귀농 15년 차. 이제는 수확의 기쁨을 느낄 만큼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젊은 시절 누구보다 긴장된 생활을 했던 그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미사일 연구에 매진했던 시기.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이 책은 미사일 설계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꼽 미사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력 설계 또 그 비행역학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 또 설계하고 했습니다. 박준복 씨의 공책에는 미사일을 연구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연구소로 파견 나갔을 때 접한 최신 미사일 설계 자료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 NHK-1의 부스팅 페이스에서의 Optimum Stability Margin Study. 미사일이 잘 비행하고 목표한 지점으로 잘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옵티멈한 설계치는 얼마일까? 그러한 스타디를 한 겁니다. 배꼽 미사일 설계에서. 모방 개발을 한다, 카피를 한다 할 때 그 성능까지 카피할 수는 없거든.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연구원들이 막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람네들이 다 매달렸어요. 배꼽 미사일 개발에. 외형은 벤치마킹했지만 배꼽은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국산화하는 작업이었다. 주날개, 탄두, 조종장치, 구동장치 등을 우리가 직접 설계 제작했다. 주요 부품도 새로 만들었는데 특히 내부 핵심 기술인 진공관 유도 장치를 반도체로 바꾸었고 추진제를 전부 복합 추진제로 교체했다. 이로써 안정성과 추진력은 더 좋아졌다. 추진제 원료 기술을 배우는데 그것도 한 100만 불 들였어요. 화약을 어떤 성분으로 만들 거냐, 탄화제를 어떻게 섞을 거냐 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화약하고 산화제하고 이게 균일하게 섞여야 돼요, 우선. 그리고 그 섞인 추진제가 균일하게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배꼽 개발 과정에서 얻은 고체 추진제 연구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다연장 로켓 천무등, 이후 우리나라가 제작한 미사일과 로켓에는 배꼽의 DNA가 녹아있다. 현재 추진기관의 안정성은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지상연소시험을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일단 추진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력을 발생시키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성능이 안 나온 상태에서 군에 납품이 되게 되면은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 무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불발이나 이제 발사되는 장소에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아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8년 충청남도 안흥 시험장에서 배꼽 미사일의 공개 발사 행사가 열렸다. 8차례의 시험 발사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대내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알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직접 참관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발사! 초읽기가 끝나기 무섭게 시뻘건 불기둥이 힘껏 솟아올랐다. 쫙 2단이 불이 붙고 1단도 떨어지는 게 보여. 그러면 또 확 박수.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탄두 부분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탄두가 떨어지고 탄착했을 때는 와, 이제 끝났구나. 만세. 이제 성공했다는 그런 보람, 그다음에 이제 안도감,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던 것들이 쫙 풀리는 거죠. 저 거세게 뿜어내는 불기둥, 저것은 자주국방과 평화를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우리들의 정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유도탄을 개발 제조한 7번째 나라가 됐다. 다음 날 일간지 1000면은 첨단 무기의 시발점이 된 배꼽 미사일로 채워졌다. 그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는 배꼽 미사일을 공개해 우리 국민에게 안보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런데 순조롭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이 걸린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체 개발보다는 해외 도입으로 미사일 개발 정책의 변화가 온 것이다. 우선 이 장거리나 하지 마. 안 하는 분위기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NHK는 나이키 허큘리스 똑같은 모양이 생겼으니까 이게 나이키 허큘리스 페인트 칠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만 자꾸 이제 내고. 다시 미사일 개발의 화두로 떠오른 건 북한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대통령과 수행원이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는 도중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대응 전력이 필요했다. 이게 뭔가 장거리 보복할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8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다시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시작됐다. 평양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로 88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개발된 현무는 1985년 공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전략 중 대량 응징 보복 수단으로 전력화되었다. 이런 방산 기술이라는 거는 그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진들 굉장히 우수했고 열정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가서 배우고 그걸 자체화시키고 내재화시키고 원리를 배워서 적용한다, 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전수받는 나라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기 체계가 고도화할수록 방위 산업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선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밀 기술력을 쌓은 우리 방위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필요했던 건 바로 항공 우주 기술이었다. 이때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절충 교육이다. 해외로부터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그 무기 체계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기술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만든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판매국에 또 수출하는 이런 게 절충교육입니다.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호크 전투기 도입이나 아니면 KF-16 도입 사업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한 설계 기술이나 제어 기술 이런 부분들을 T-50에 적용을 했었고 고등훈련기 T-50 우리가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다. 최고속 마하 1.5를 자랑하는 T-50 계열의 항공기들은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며 세계의 영공을 누비고 있는데 탐색 개발 단계부터 험난했지만 절충 교육으로 기술력을 확보했다. 영국의 호크 고등훈련기를 구매할 때 협상 조건으로 설계, 시뮬레이션 제작 등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던 것이다.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건 모두 다 집어넣었어요. 개념 설계부터 거기에 대해 해석은 소프트웨어, 툴, 장비, 실제 어떻게 설계가 돌아가는 거지. 뭘 설계한데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저희가 배우는 거죠.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였던 초음속 비행 설계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활용했다. 세계적인 항공기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초음속 기술뿐 아니라 투자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기술 협력이었지만 이를 통해 초음속이라는 항공기술의 경계를 넘게 됐다. 2001년 첫 시제기가 출고되고 2년 뒤 초음속 돌파 비행 시험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초음속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는 세계 12번째 국가가 되었다. T-50을 개발할 때는 절충기력이 없이는 개발할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거 있어도 계속 부딪히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T-50은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최종 단계에 사용하는 고등훈련기다. F-16, F-35 등 최첨단 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기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50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통칭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설치되어 기체의 이착륙이나
비행 제어 등의 미묘한 통제를 도와주며 실속하는 경우 등을 자동 제어로 막아주기 때문에 조종사의 위험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속과 고속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초음속 항공기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 조종사들에게 전투기의 기동 특성 및 항공기 컨트롤을 교육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와 여기에 전투 능력을 더한 FA-50 경공격기. 그 우수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T-50을 개발해놓고 교훈이 참 많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왔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 걸 마음대로 우리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수출할 때에 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스스로 연구 개발에 빨리 박차를 가야 된다.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최고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평화롭던 섬마을에 섬뜩한 포성이 울렸다. 북한이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 것. 하얀 용기가 나니까 말도 못해서 와장창 하면서 하늘에서 휘잉하고 여기 뻥 박히면서 압수라자 그랬다니.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 그런데 이날 우리 해병대가 즉각 대응 활약한 무기가 있으니 바로 K9 자주포다. 실전 능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막강한 화력은 수출로 이어졌다. 폴란드로 향하는 K9 자주포가 첫 출굴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진출합니다. 이곳은 K9 자주포의 엔진을 제작하는 곳이다. 엔진은 기계를 구동하는 동력원으로 정밀 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부터 부품 제조, 조립까지 모든 공정에서 정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품 하나하나 전문가의 손을 거쳐 정밀하게 제작된다. 크랑크 케이스 가공 후에 날카로운 면을 툴을 이용해서 좀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엔진이라는 것이 공차가 조금이라도 크면은 아무래도 작동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심장을 담당하는 엔진은 높은 수준의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결합된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K9 자주포에는 현재 독일로부터 도입한 기술로 제작된 라이센스 생산 엔진이 탑재되어 왔다. 기존에 저희가 생산해왔던 엔진들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우수한 업체로부터 기술 도입해서 저희가 국산화해서 생산한 엔진들이 대다수입니다. 엔진은 그 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도 디젤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기술력입니다. 엔진의 실제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철저한 테스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잘 지냈죠?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록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 품질 보증하러 나왔습니다. 엔진 심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위험 등이 높아서 기품을 해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확인하는 부품은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크랭크 케이스. 그 중에서도 동력을 전달하는 크랭크 샤프트가 장착될 부분의 동심도 테스트를 진행한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동심도 테스트란 각 구멍이 얼마만큼 둥근지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엔진의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만큼 미세한 오차도 없어야 한다. 국방 규격 기준으로는 동심도 기준이 0.03 이하로 되어 있는데 0.019, 0.025, 0.018 다 규격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합격인가요? 네, 지금은 합격인 제품입니다. 원이 안 맞으면 불균형이 생겨서 엔진에 큰 손상이 일으킬 수도 있는 항목이라서 크랭크에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경험 바탕을 해서 잘 만들고 있어서 거의 불량률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수출 천병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52%. 9개 국가에 수출됐고 우리까지 총 10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해외에서 기술 도입한 엔진은 그 국가에다가
엔진을 생산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엔진은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술 자립을 위한 3년간의 도전. 마침내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 엔진이 탄생했다. 설계에서부터 부품 생산, 조립에 이르기까지 엔진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기술로 이루어낸 것이다. 이를 위해 150여 명의 기술 인력 한 명 한 명이 매 순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냈다.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모여서 최고 성능의 엔진을 완성할 수 있었다. 8기통에 1000마력짜리 엔진이고요. 기존 엔진에 비해서 약 한 50kg 정도 무게 절감을 했고요. 5% 정도 추가적으로 연료 소비를 낮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기존 엔진하고 동등한 출력을 내되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엔진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야 이제 독일에서 기술 독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폭발 승선라든지 내부적인 구조를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끝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차량에 탑재되어서 9,600km 내구도를 지금 뛰고 있는 중인데 지금 1,000km 정도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K9 자주포에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까지 장착하게 된다면 국산화율 100%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된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를 제조하면서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바로 기술의 완전한 자립이다. 모든 분들이 지금 심장이 두근대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남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뛰고 싶을 때 같이 뛰어줄 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달리고 싶을 때 저의 몸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제 심장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가 놀란 비상. 우리가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양산을 시작했다.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의 기술로 면허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엔진 개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스터빈 엔진은 제작 기술은 아주 거의 월드 클래스에 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인증하고 하는 것들은 그래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지금까지는 엔진 국산화율이 대략 40% 정도지만 목표는 확고하다. 주력 15,000파운드급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지금까지 항공기 엔진을 면허 생산하면서 기술력은 물론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방산 기술의 끝판왕, 정점이 이제 전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투기에서도 가장 핵심은 가스터빈 엔진이거든요. 전투기를 추진하고 있는 엔진, 저희는 이제 항공기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것이 국산화가 마무리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K 방산의 완성판이 되지 않을까. 맨 땅이었지만 단단했고 맨손이었지만 담대했다. 우리의 무기로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자주국방 정신. 자주국방을 향해 신념을 키워나갔던 수많은 헌신과 노력. 그 도전이 방위산업 기술 자립을 일구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첫째도 기술 자립, 두 번째도 기술 자립, 세 번째도 기술 자립이라고 봐요. 방위산업 환경도 계속 지금 변하거든요. 기술 자립 없이는 따라갈 수도 없고 리딩할 수도 없고 결국은 종속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맞는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만든 자주국방, 자주경제자립 이 두 가지가 없는 한 자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